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바둑을 두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외딴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는데 겨울이 되면 눈이 어찌나 많이 내리는지 처마 밑까지 하얗게 차오르고 마을 입구가 꽉 막혀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해가 뜨는 시간은 짧고 밤은 길었기에 이 마을 사람들은 일찍부터 문을 걸어 잠그고 호롱불 밑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긴 겨울밤을 보내곤 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산울림 소리가 마치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와 아이들은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고 어른들도 공연히 문고리를 한 번 더 확인하곤 하는 그런 깊고 깊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끄트머리 산비탈이 시작되는 가파른 언덕 위에는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이는 초가집 한 채가 겨우 비바람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지붕을 덮은 푯짚은 색이 발에 거무튀튀했고 흙벽 곳곳에는 금이 가서 찬바람이 숭숭 드나들었기에 밖에서 보면 사람이 사는지 짐승이 사는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낡은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지만 그 가운데 난 좁은 길만은 누군가 부지런히 비질을 한 듯 정갈하게 다져져 있어 주인의 성품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이곳에는 글 읽기를 업으로 삼는 젊은 선비 김씨와 그의 늙은 어머니가 단둘이서 가난을 벗삼아 살아가고 있었는데 집안 형편은 비록 남들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궁핍했으나 선비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글, 읽는 소리만은 언제나 낭낭하고 맑았습니다. 김선비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기로 소문이 자자하여 마을 어른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으나 집안의 운세가 기울고 가세가 급격히 쇠락하여 끼니를 잇기조차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에 가려 해도 노잣돈이 없어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어느새 나이는 차오르고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씩 벼슬길에 오르거나 장사를 하여 자리를 잡아가는데 홀로 산골 방구석에 틀어박혀 낡은 책장만 넘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붓을 놓지 않았는데 이는 오로지 자신만을 바라보며 평생을 희생해온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효심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침침한 눈을 비비며 텟바느질을 하여 아들의 붓과 종이를 마련해 주었고 아들은 그 정성에 보답하고자 밤을 새워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어느 해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하여 매서운 북풍이 문풍지를 찢을 듯이 흔들어대고 아궁이에 옮기는 새벽이 오기도 전에 싸늘하게 식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깜이라도 넉넉하면 좋으련만 산에서 나무를 해오는 일조차 쉽지 않을 만큼 눈이 깊게 쌓여 김선비의 근심은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방 안은 입김이 하얗게 서릴 정도로 추웠고 벼루에 담긴 먹물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버려 글씨를 쓰려면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녹여야만 했습니다. 낡은 소못 한 벌로 겨울을 나야 하는 선비의 몸은 추위에 떨려 붓을 쥔 손가락마저 제멋대로 움직였지만 그는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꼿꼿이 앉아 성현의 말씀을 되새기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칠째 이어진 폭설로 인해 쌀독은 바닥을 보이고 아궁이에 넣을 나무마저 동이 나고 말았습니다. 늙은 어머니는 냉방에서 기침을 콜록이며 웅크리고 계셨는데 그 소리가 얇은 벽을 넘어 선비의 귀에 닿을 때마다 그의 가슴은 천 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더 이상 글만 읽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 김선비는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에는 무릎까지 빠지는 눈이 쌓여 있었지만 당장 어머니가 계신 방의 구들장을 데우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만 같아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헐거워진 집신을 단단히 동여매고 낡은 도끼 하나를 허리춤에 찬 채 눈보라가 몰아치는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산속은 그야말로 은세계였으나 그 아름다움 뒤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차가운 기운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눈 속에 파묻힌 마른 나뭇가지들을 찾아 헤매며 산비탈을 올랐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에 쌓여있던 눈뭉치가 쏟아져 내려 그의 목덜미를 서늘하게 적셨습니다. 손과 발은 이미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얼어붙었고 배고픔에 현기증이 일어 몇 번이나 눈밭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지게에 나무가 하나둘 쌓이는 것을 보며 어머니의 방이 따뜻해질 것을 생각하니 없던 기운도 솟아나는 듯하여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산 깊은 곳으로 들어가던 중 어디선가 희미하게 짐승의 신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를 통과하며 내는 소리인가 싶어 무심코 지나치려 했으나
그 소리는 너무나도 애처롭고 가늘게 이어져 사람의 마음을 잡아 끌었습니다. 김선비는 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귀를 기울였는데 덤불숲 너머의 우거진 숲을 사이에서 무언가가 펄떡거리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호랑이나 늑대 같은 맹수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호기심과 알 수 없는 연민이 그를 이끌어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이며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신음소리는 더욱 선명해졌고 흰 눈 위에 붉은 핏자국이 점점이 흩뿌려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침내 수풀을 헤치고 들여다본 곳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기이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눈처럼 새하얀 여우 한 마리가 사냥꾼이 쳐놓은 무시무시한 쇠덫에 뒷다리가 걸려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우의 털은 어찌나 희고 고운지 주변의 눈보다도 더 빛나는 듯했고 꼬리는 탐스럽게 부풀어 있어 영물이라는 느낌을 단번에 주었습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톱니가 달린 덫은 여우의 가녀린 다리를 깊숙이 파고들어 뼈가 보일 정도로 상처를 입혔고 여우는 탈출하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큰 고통의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김선비가 인기척을 내자 여우는 깜짝 놀라 몸을 잔뜩 웅크리고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경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짐승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끼는 법이니 그 눈동자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물러서지 않고 부드러운 눈길로 여우를 바라보며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두려워 말거라. 나는 너를 해치러 온 사냥꾼이 아니다. 그저 나무를 하러 온 선비일 뿐이니 내 너를 도와주마. 선비의 진심이 통했는지 아니면 힘이 다 빠져서인지 여우는 으르렁거리는 것을 멈추고 슬픈 눈으로 선비를 빤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망울이 어찌나 깊고 맑은지 마치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선비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덫을 살펴보았는데 쇠로 만든 덫은 녹이 슬고 스프링이 강해 맨손으로 벌리기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는 꽁꽁 언 손을 비벼 열을 낸 뒤 온 힘을 다해 덫의 양쪽을 잡고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쇠붙이가 손바닥 살을 파고들고 손가락 관절이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여우가 낑낑거리는 소리를 들으니 차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참거라, 조금만. 선비는 이마에 땀방울이 맺힐 정도로 젖먹던 힘을 다해 덫을 벌렸고 마침내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덫이 입을 벌리자 여우는 재빨리 다리를 빼냈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너무 깊어 여우는 제대로 서지도 못한 채 피를 철철 흘리며 눈 위에 쓰러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피냄새를 맡고 다른 맹수들이 몰려오거나 추위에 동사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선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저고리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가난한 살림의 옷 한 벌이 귀한 처지였지만 눈앞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에 그는 거침없이 옷자락을 찍 찢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여우의 다리를 조심스럽게 감싸 지혈을 하고 단단히 묶어주었습니다. 여우는 따가운지 움찔거렸지만 선비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얌전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응급처치가 끝나자 여우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다리를 절룩거리기는 했지만 뼈가 부러지지는 않았는지 혼자서 걸을 수는 있어 보였습니다. 선비는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고 여우에게 이제 어서 가보라는 듯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숲으로 달아날 줄 알았던 여우가 자리를 뜨지 않고 멈춰서서 고개를 돌려 김선비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여우는 마치 선비의 얼굴을 영원히 기억하려는 듯 뒤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천천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흰눈 위에는 선비가 묶어준 헝겊 조각만이 붉게 물든 채 멀어져 갔습니다. 여우가 사라진 뒤에야 김선비는 극심한 추위와 피로를 느꼈습니다. 옷자락이 찢겨나간 탓에 옆구리로 찬 바람이 숭숭 들어왔고 긴장이 풀리자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마루에 걸려 붉은 노을을 토해내고 있었고 숲은 빠르게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지게에 나무를 가득 채우고 하산을 서둘렀습니다.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더 미끄럽고 위험했지만 마음만은 왠지 모르게 뿌듯하고 따뜻했습니다. 비록 오늘 공부는 많이 하지 못했고 몸은 고달프지만 죽어가는 생명을 살렸다는 사실이 그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방이 캄캄해져 있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굴뚝에서 가느다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고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내다보시며 이제야 오느냐, 날이 저물어 걱정했다 하시며 반겨주셨습니다. 선비는 지게를 내려놓고 얼른 방으로 들어가 찢어진 옷을 감추려 했으나 눈썰미 좋은 어머니를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옷은 어쩌다 이리 찢어졌느냐.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선비는 그저 빙긋 웃으며 산에서 나뭇가지에 걸려 그리 되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하고 둘러댔습니다. 어머니께 걱정을 끼쳐드리기 싫어 여우 이야기는 차마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상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초라했습니다. 멀건 시래기죽 한 그릇과 짠지 몇 조각이 전부였지만 김선비는 어머니와 마주 앉아 숟가락을 뜨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어머니를 앉혀드리고 자신은 우풍이 드는 윗목에 앉아 죽을 비우고 나니 노곤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아 호롱불 심지를 돋우었습니다. 낮에 못한 공부를 보충해야 했고 다가오는 과거 시험이 머릿속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쌀알처럼 보이고 문장 한 줄이 비단호처럼 보이는 환상이 들 정도로 그의 절박함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바람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문풍지는 쉴 새 없이 파르르 떨었습니다. 책을 읽던 김선비의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기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던 그의 귀에 바람소리와는 다른 묘하고 신비로운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마치 고운 여인의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 같기도 하고 멀리서 들려오는 방울소리 같기도 한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져 선비의 의식을 몽롱하게 만들었습니다. 춥고 배고픈 현실의 고통이 서서히 흐려지고 그는 책상에 엎드린 채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는 모호한 경계 속에서 선비의 방 안에 그윽한 향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싸구려 향 냄새가 아니라 깊은 산속에 핀 이름 모를 꽃내음 같기도 하고 비온 뒤의 흙내음 같기도 한 묘한 향기였습니다. 깜빡이던 호롱불이 갑자기 환하게 타오르더니 닫혀있던 방문이 소리 없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틈으로 눈부시게 하얀 빛이 쏟아져 들어오며 한 여인의 실루엣이 어른거렸습니다. 선비는 꿈속에서도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몸이 솜처럼 무거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마치 구름 위를 걷듯 사뿐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은 그녀의 자태는 세상 사람 같지 않게 고귀하고 아름다웠으며 피부는 백옥처럼 희고 눈동자는 칠흑처럼 검어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미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서늘하고도 슬픈 기운이 서려 있어 선비는 넋을 잃고 바라보면서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인은 선비의 책상 앞에 다소곳이 앉아 그를 빤히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이 낮에 산에서 구해준 흰 여우의 눈빛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선비는 마른 침을 삼키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뉘신지요. 어찌하여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여인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 대신 소매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붓과 종이 그리고 붉은 인주가 묻은 괴짝이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맑고 청아했으나 그 내용은 선비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선비님, 저는 선비님께서 구해주신 생명의 은혜를 입은 몸입니다. 그 보답을 하고자 찾아왔지요. 여인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선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선비님께서는 오랫동안 과거에 급제하여 노모를 편히 모시는 것이 소원이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과거 시험에 나올 문제와 장언을 할 수 있는 명문을 제가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꿈이라 하더라도 너무나 생생했고 그 제안은 가난과 절망에 지친 그에게 뿌리칠 수 없는 유혹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여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하늘의 뜻을 미리 훔쳐보는 일이니 그 대가는 치르셔야 합니다. 제가 정답 하나를 알려드릴 때마다 선비님의 수명 1년을 저에게 주셔야 합니다. 선비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수명 1년이라니 그것이 긴 세월인지 짧은 세월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지만 당장의 굶주림과 어머니의 고생을 끝낼 수만 있다면 1년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인은 마치 선비의 마음을 꿰뚫어 보듯 붉은 입술을 열어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이 거래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선비의 머릿속에는 늙으신 어머니의 구분 등과 차가운 냉방, 그리고 텅 빈 쌀독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수명이 조금 줄어든들 어떠하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따뜻한 밥 한 끼 배불리 드시고 호강 한번 누리실 수만 있다면. 효심이 깊었던 김선비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만족스러운 듯이 미소를 지으며 붓을 들어 종이 위에 일필휘지로 무언가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붓끝이 종이에 닿을 때마다 기이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선비는 홀린 듯이 그 글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른 아침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파르스름한 새벽빛이 김선비의 눈꺼풀을 간지럽혔습니다. 선비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겁고 식은땀이 흥건하게 배어있어 마치 큰 병을 앓고 난 사람 같았습니다. 간밤의 꿈이 어찌나 생생하던지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끝이 저릿저릿하여 그는 황급히 책상 위를 더듬어 보았습니다. 꿈속에서 그 여인이 글을 써 내려가던 바로 그 자리에 놀랍게도 낯선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고 불을 밝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껏 자신이 보지 못한 명문장이 마치 살아서 꿈틀거리는 듯 힘찬 필치로 적혀 있었는데 먹물이 채 마르지도 않아 은은한 묵향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녕 꿈이 아니었단 말인가. 김선비는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았으나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글은 다가올 과거 시험의 시제에 대한 완벽한 답안이었고 그 문장의 깊이와 기계는 감히 자신이 평생을 공부해도 도달하기 힘든 경지였습니다. 환희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 답안만 있으면 장원급제는 떼놓은 당상이었고 고생하는 어머니에게 비단 옷을 입혀드리고 쌀밥을 배불리 먹여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인이 말했던 수명 1년이라는 대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선비는 무심코 거울을 들여다보았는데 기분 탓인지 얼굴빛이 어제보다 조금 더 창백해지고 눈밑이 거뭇해진 것 같아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어머니가 정성껏 끓여온 숭늉을 마시면서도 김선비의 시선은 자꾸만 책상 위의 종이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안색이 유난히 좋지 않은 것을 보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얘야, 밤새 안녕히 주무셨느냐? 얼굴이 반쪽이 되었구나. 공부도 좋지만 몸을 상해가며 해서야 쓰겠느냐. 선비는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으며 짐짓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어머니. 이제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반드시 급제하여 어머니를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그 말은 어머니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죄책감을 느끼는 자기 자신을 다독이기 위한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확신에 찬 말에 주름진 눈가에 물기를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김선비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욕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이 준 답안은 하나였지만 과거 시험이라는 것이 초시, 복시, 전시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또 어떤 예기치 못한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다른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지? 기왕 수명을 바친 김에 확실하게 합격해야 하지 않을까? 불안감은 독버섯처럼 자라나 선비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밤마다 잠자리에 들 때면 은근히 그 여인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수명을 잃는다는 막연한 두려움보다 당장의 가난을 벗어나고 출세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그의 눈을 멀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기다리던 여인이 다시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하얀 눈밭이 펼쳐진 들판, 한가운데 서 있는 모습이었는데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표정이 더 차갑고 서늘해 보였습니다. 여인은 선비를 보자마자 묘한 웃음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선비님, 지난번 드린 답안은 마음에 드셨는지요? 허나 하나만으로는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세상 일이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하는 법이지요. 여인의 말은 선비의 마음속 불안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홀린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소. 확실한 답이 더 필요하오. 나머지 문제들도 알려주시오. 여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품속에서 두 번째 종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더 까다로운 난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하지만 아시지요? 이것 또한 선비님의 수명, 1년과 맞바꾸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시겠습니까?
선비는 잠시 망설였으나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생각에 굳게 결심하고 대답했습니다. 내 기꺼이 그리하리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여인의 손에서 붉은 기운이 뻗어나와 선비의 가슴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옥죄어 오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으나 선비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습니다. 여인은 종이를 건네주고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아침잠에서 깬 김선비는 극심한 피로감에 몸을 가누기가 힘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관자놀이 부근에 흰머리가 희끗희끗하게 돋아나 있었고 피부는 윤기를 잃고 푸석푸석해져 있었습니다. 고작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책상 위에는 어김없이 두 번째 답안지가 놓여 있었고 그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선비의 눈빛만은 기이할 정도로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망가져가는 것을 애써 무시하며 오로지 합격의 영광만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이까짓 흰머리쯤이야. 급제하고 나서 좋은 약을 먹으면 금방 검어질 것이다. 그는 스스로를 속이며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로부터 계절이 바뀌는 동안 김선비는 몇 번이나 더 꿈속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과거 시험의 날짜가 다가올수록 그의 불안은 커져만 갔고 완벽을 기한다는 핑계로 계속해서 정답을 요구했습니다. 3번째, 4번째, 그리고 5번째. 답안을 얻어낼 때마다 그의 수명은 뭉텅거려 잘려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윗집 김선비 말이야. 밤마다 방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린다지. 글쎄 며칠 전에 봤는데 사람이 완전 딴판이 되었어. 젊은 사람이 허리가 구부정하고 머리가 하얗게 센 게 꼭 늙은이 같더라니까. 사람들은 그가 공부에 너무 매진한 나머지 기력이 쇠한 것이라 여겼지만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섬뜩함을 느껴 그의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김선비의 어머니는 아들의 변해가는 모습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아침마다 방문을 열 때마다 아들이 혹시라도 쓰러져 있지 않을까 가슴을 졸여야 했고 밥상머리에서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어 손을 떠는 아들을 볼 때면 몰래 부엌으로 가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니는 좋다는 약초를 캐다가 다려 먹이고 없는 살림에 닭을 잡아 고아 먹였지만 아들의 병색은 날이 갈수록 짙어만 갔습니다. 아가 공부도 다 때가 있는 법이다. 이러다 네가 먼저 쓰러지면 이 늙은 어미는 어찌 살라고 그러느냐. 어머니가 애원하듯 말려도 김선비는 공허한 눈으로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산골 마을에 낯선 스님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장삼을 걸치고 목탁을 두드리며 동냥을 하러 다니는 노승이었는데 그의 눈빛은 깊은 산속의 호수처럼 맑고 깊어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겼습니다. 스님은 마을 어귀에서부터 집집마다 들르며 탁발을 하다가 문득 산비탈 언덕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김선비의 집을 올려다보고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스님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스님의 눈에는 그 집 지붕 위로 검붉은 요기가 깰리를 틀고 앉아 집 전체를 휘감고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그림자이자 탐욕이 불러온 재앙의 징조였습니다. 노승은 지팡이를 짚고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 김선비의 집 앞에 당도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냉랭한 기운이 살캄을 파고들었습니다. 스님은 인기척을 내며 연부를 외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지나가는 객승이오나 목이 말라 물 한 모금 얻어 마실 수 있겠소.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던 어머니가 나와 스님을 맞이했습니다. 누추한 곳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셔요.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뜨는 사이 스님은 굳게 닫힌 방문을 응시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쿨럭거리는 기침 소리와 함께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님은 혀를 차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꽃찜 꽃다운 나이에 송장 옷을 입고 있구나. 물을 받아 마신 스님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보살님, 이 댁에 병자가 계십니까? 집안에 서기가 없고 탁한 기운이 가득하니 걱정이 되어 묻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이 과거 공부를 하느라 몸을 많이 상했습니다. 밤낮으로 책만 파니 몸이 배겨나질 않는 모양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공부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의 정기가 밖으로 새어나가고 삿된 것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으니 이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드님을 한번 뵙게 해주십시오. 어머니는 스님의 말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끼고 방문을 두드려 아들을 불렀습니다. 김선비가 방문을 열고 나오자 스님은 흠칫 놀랐습니다. 불과 20 남짓 되었을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백발이 성성하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마치 환갑이 넘은 노인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눈은 톳하게 들어가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지만 눈동자만은 무엇에 홀린 듯 번들거리고 있어 보는 이를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김선비는 스님을 보고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보자 하십니까? 저는 바쁜 몸이니 할 말이 있으면 빨리 하시고 가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스님은 선비의 무례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자네는 지금 자네 것이 아닌 것을 탐하고 있네. 그 대가로 무엇을 내어주고 있는지 정녕 모른단 말인가. 선비는 뜨끔하여 스님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자신의 비밀을 들킨 것만 같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오기를 부려 대꾸했습니다. 스님이 무엇을 안다고 그러십니까? 저는 그저 나라를 위해 큰 뜻을 품고 학문에 정진할 뿐입니다. 스님은 한 걸음 다가가며 지팡이로 땅을 쿵 찍었습니다. 학문 자네 품속에 감춘 그것이 학문인가? 아니면 자네의 생명을 갉아먹는 독사인가? 김선비는 쏘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품속에는 여인에게 받은 답안지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선비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얼굴에 사기가 가득하고 명줄이 이미 반이나 끊어졌네. 지금 당장 그 헛된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자네는 꽃도 피우기 전에 시들어 죽고 말 걸세. 자네 뒤에 있는 늙은 어미의 눈물이 보이지 않는가. 스님의 일갈은 선비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머니는 마당 한 구석에서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답의 달콤함에 중독된 선비의 귀에는 스님의 충고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듣기 싫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선비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문을 쾅 닫아 걸었습니다. 문 밖에서 스님의 탄식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깝도다. 불을 향해 뛰어드는 불나방을 어찌 말릴꼬. 부디 늦기 전에 깨닫기를 바라네. 스님의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김선비는 문고리를 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했고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정말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야. 급제만 하면 벼슬만 얻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답안지를 꺼내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김선비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스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아 괴로웠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또다시 꿈속의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여인은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였습니다. 여인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습니다. 선비님,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답안 하나가 더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이것만 있으면 선비님은 천하제일의 문장가로 칭송받을 것입니다. 선비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마지막 유혹임을 직감했습니다. 이 답안을 받으면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남게 될지 가늠할 수 없었지만 여인의 손에 들린 종이는 악마의 보석처럼 그를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겨울 바람이 귀신 곡소리처럼 윙윙거렸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창문의 그림자를 들이우며 흔들렸습니다. 선비의 방안은 마치 무덤 속처럼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그의 선택에 따라 집안의 운명이 그리고 자신의 목숨이 결정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노모의 기침소리가 벽 너머로 간간히 들려오는데 김선비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 여인의 손을 잡을지 말지 갈등하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과연 그는 이 위험한 거래를 멈출 수 있을까요? 아니면 파멸의 구렁텅이로 완전히 빠져들게 될까요? 밤은 깊어가고 촛불은 위태롭게 흔들리며 마지막 심지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산짐승도 잠든 시각에 김선비의 방 안에서는 가늘고 거친 숨소리만이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꿈속의 여인과 거래를 마친 선비가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잠에서 깨어났는데 그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참담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청춘의 기백이 넘치던 젊은이는 온데간데 없고 앙상한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몸의 피부는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고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서리가 내린 듯 하얗게 새어버렸고 이빨은 잇몸이 주저앉아 흔들거렸으며 눈은 토하게 들어가 촛불처럼 위태롭게 가물거리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여인에게 생명을 나누어 준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혹독하고 잔인하게 그의 육신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비는 떨리는 손을 짚고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방바닥은 차가웠지만 그의 몸에서 나는 열기는 아궁이의 불길처럼 뜨거웠다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머리맡에는 어김없이 여인이 두고 간 마지막 답안지가 놓여 있었는데 종이에서는 기이할 정도로 붉고 요사스러운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그 종이를 집어들었는데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파와 종이 한 장의 무게조차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에 적힌 글귀를 읽어내려가는 순간만큼은 흐리멍덩하던 그의 눈동자에 다시금 광기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다. 이 답안이면 임금님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 천하가 내 발 아래 엎드릴 것이다. 그는 쿨럭거리는 기침과 함께 검붉은 핏덩이를 뱉어내면서도 입가에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생명이 꺼져가는 고통보다 곧 다가올 영광에 대한 집착이 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이미 송장이나 다름없었지만 선비의 눈에는 오로지 금에 환양하여 비단 옷을 입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호령하는 자신의 모습만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는 앙상한 손으로 답안지를 품속 깊이 갈무리하고는 마치 보물을 지키는 짐승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혹여 누군가 이 귀한 것을 훔쳐가지 않을까 하는 의심과 불안이 그의 영혼을 좀먹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방문 밖에서 어머니의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아가 일어났느냐? 아침밥을 지었으니 어서 나와서 한술 뜨거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은 듯 잠겨 있었고 발걸음 소리조차 힘이 없었습니다. 김선비는 황급히 옷매무새를 다듬고 갓을 눌러써서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고 나갔는데 마루에 서 있던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들고 있던 밥상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하룻밤 사이 더욱 늙고 쇠약해진 아들의 모습에 어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야윈 뺨을 어루만지며 울먹였습니다. 대체 밤새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사람 꼴이 이게 뭐란 말이냐? 선비는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며 짐짓 태연한 척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왜 또 그러십니까? 공부에 열중하다 보면 살이 좀 내릴 수도 있는 법입니다. 이제 과거 시험이 코앞이라 신경을 써서 그런 것이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갈라졌고 숨이 차서 말끝을 맺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거짓말을 알면서도 차마 더 이상 추궁하지 못하고 부엌으로 돌아가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들이 무언가에 홀린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에 어머니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갔지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굿이라도 해야 하나, 약이라도 더 써야 하나,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잠든 아들을 뒤로하고 조용히 뒤뜰로 나갔습니다. 장독대 위에는 정화수 한 그릇이 놓여 있었고 하늘에는 차가운 그네개딸이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살을 내는 듯한 추위도 잊은 채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과거 급제도 필요 없고 벼슬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예전처럼 건강하게 웃는 모습 한 번만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제 남은 수명을 다 가져가셔도 좋으니 제발 우리 아들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는 하얀 입김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방 안에서 자는 척하고 있던 김선비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려오는 어머니의 울음 섞인 목소리는 그의 가슴을 날카로운 송곳으로 찌르는 듯 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리겠다고 시작한 일이 오히려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구나. 순간 정신이 번쩍 드는 듯 했지만 품속에 있는 답안지의 온기가 느껴지자 다시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니야. 이제 다 왔어. 여기서 멈추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돼. 내가 죽더라도 급제한 아들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가 아닐까.
악마의 속삭임은 끈질기게 그의 양심을 갉아먹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어느덧 한양으로 떠나야 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김선비는 며칠 동안 몸을 추스르려 애썼지만 한 번 잃어버린 생명력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혼자 걷기조차 힘들 정도로 쇠약해진 그는 보찜 하나를 꾸리는 데에도 한참이나 걸렸습니다. 보찜 속에는 낡은 붓과 벼루, 어머니가 싸주신 주먹밥 몇 덩이, 그리고 목숨과 맞바꾼 5장의 답안지가 깊숙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비는 방문을 나서기 전 텅 빈 방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어쩌면 살아서 다시는 이 방에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마당에 나서자 어머니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아들의 보찜을 고쳐 메어 주었습니다. 아가,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밥 거르지 말고 춥지 않게 입고 급제 못해도 좋으니 부디 살아서만 돌아오너라. 어머니는 아들의 뼈만 남은 손을 잡고 놓아주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 어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고 자신의 온기를 나누어 주려 애썼습니다. 김선비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큰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꼭 장원 급제하여 어머니를 가마에 태워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은 공허하게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김선비가 살인문을 나서 마을 어귀로 향하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와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가는 저 노인이 누구인가? 설마 저 윗집 김선비란 말인가? 아이고 맙소사. 세상에 어쩌면 저렇게 변했단 말인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청년이 다 죽어가는 노인이 되었네 그려. 저 몸으로 한양까지 걸어갈 수는 있겠나? 가다가 객사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네. 사람들의 걱정과 탄식이 등 뒤로 쏟아졌지만 김선비는 들리지 않는 척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모래주머니를 찬 듯 무거웠고 숨은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차가운 바람이 선비의 얇은 옷자락을 파고들었습니다. 겨울산은 황량하고 스산했지만 곳곳에 피어난 얼음꽃들은 잔인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선비는 지팡이에 의지해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발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수명이 줄어드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해낸다. 품속의 답안지는 마치 심장처럼 쿵쿵거리며 그에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재촉하는 듯 했습니다. 여우의 저주인지 여인의 유혹인지 아니면 자신의 욕망인지 모를 그 힘이 그를 한양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하나 넘고 나니 해가 저물어 사위가 어둑해졌습니다. 김선비는 길가에 있는 낡은 주막에 들어가 몸을 녹이기로 했습니다. 주막 안은 뜨끈한 국밥 냄새와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은 선비는 국밥 한 그릇을 시켰지만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어 국물만 겨우 몇 모금 들이켰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덩치 큰 장사꾼이 선비를 흘끔거리더니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르신 어디 편찮으십니까? 안색이 영 좋지 않으신데 먼 길을 가시는 모양입니다 그려. 김선비는 어르신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가는 길이요. 장사꾼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껄껄 웃었습니다. 과거라니요. 어르신 연세에 대단하십니다. 내 평생 80 노인이 과거 보러 가는 건 처음 봅니다. 그려. 주막 안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선비를 쳐다보았습니다. 김선비는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아직 20 남짓한 나이인데 80 노인 취급을 받다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황급히 짐을 챙겨 주막을 빠져나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나무에 등을 기대고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젊음과 건강을 팔아넘긴 대가가 이토록 비참한 것일 줄은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눈물이 말라붙은 뺨 위로 차가운 바람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이를 악물고 밤길을 재촉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걷고 또 걸어 드디어 한양의 성문이 저 멀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웅장한 도성의 모습에 압도된 선비는 잠시 멈춰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꿈에 그리던 한양 성공과 출세가 기다리고 있는 약속의 땅. 그러나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다리는 감각이 없었고 시야는 자꾸만 흐려져 사물이 2개, 3개로 겹쳐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저 문만 통과하면 된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성문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한양거리는 과거 시험을 보러 온 전국의 유생들로 북적였습니다. 활기 넘치고 희망에 찬 젊은 유생들 사이에서 노인처럼 굽은 등과 백발을 한 김선비의 모습은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이한 눈빛으로 그를 힐끔거렸고 개중에는 혀를 차며 불쌍하게 여기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그런 시선들을 애써 무시하며 시험장이 있는 궁궐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꿈속의 여인이 알려준 정답을 답안지에 적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자신의 망가진 인생을 보상받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험 전날 밤 김선비는 허름한 객주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내일이면 결판이 난다는 생각에 긴장이 되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답안지 뭉치를 꺼내어 마지막으로 훑어보았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서 춤을 추는 듯했고 그 문장들을 읽을 때마다 몸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희열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때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익숙한 향기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선비는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김없이 그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여인은 아름답기보다는 무서울 정도로 창백하고 눈에서는 붉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소리 없이 다가와 선비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선비님, 드디어 내일입니다. 준비는 되셨는지요? 내일 시험장에서 붓을 드는 순간 선비님의 소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의 약속도 완성되는 것이지요. 여인의 목소리는 달콤하면서도 섬뜩했습니다. 선비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문득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약속, 완성이라. 선비가 되뇌자 여인은 차가운 손으로 선비의 목을 감싸 쥐었습니다. 네, 완성입니다. 선비님의 남은 수명을 모두 저에게 주시는 그 순간이 바로 완성이지요. 그제야 김선비는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남은 수명을 모두. 그는 여인의 팔을 뿌리치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정답 하나당 1년이라 하지 않았소. 내 남은 수명이 고작 5년뿐이란 말이오. 여인은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뼈가 부딪히는 소리처럼 기괴하게 들렸습니다. 인간의 욕심이란 끝이 없는 법. 선비님은 이미 정해진 천수를 거스르고 과한 것을 탐했습니다. 그 대가는 정직하게 1년씩 계산되는 것이 아니지요. 이미 선비님의 등잔에는 기름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답을 쓰는 순간 마지막 불꽃이 타오르고 꺼질 것입니다. 여인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선비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럴 리 없어. 나는 아직 젊어. 어머니를 모셔야 해. 죽을 수는 없어. 그는 절규했지만 여인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선택은 선비님의 몫입니다. 답을 쓰고 장원 급제의 영광을 아는 채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버리고 비루한 목숨을 이어갈 것인가? 여인은 연기처럼 사라졌고 방 안에는 선비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답안지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운명의 날, 과거장 앞에는 수많은 유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김선비도 그 인파 속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손에는 붓과 벼루가 든 보찜을 들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천만근의 바위가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서자 웅장한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시험 감독관이 시제를 내걸었습니다. 커다란 족자에 적힌 시제를 보는 순간 김선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꿈속에서 여인이 알려준 첫 번째 문제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탄식과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지만 김선비의 귓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심장 뛰는 소리와 여인의 웃음소리만이 귓전을 때릴 뿐이었습니다. 먹을 갈기 시작하는 다른 유생들 사이에서 김선비는 멍하니 벼루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먹을 갈 물조차 붓지 못한 채 그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습니다. 이 붓을 들어 답을 적어 내려가면 꿈에 그리던 장원 급제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붓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자신의 목숨도 끝난다는 여인의 경고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고향에 계신 늙은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아들의 급제 소식을 기다리며 정화수를 떠놓고 빌고 계실 어머니. 내가 죽어서 급제한들 그 종이 쪼가리가 어머니께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니면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가 불효자가 될 것인가? 선비의 갈등은 극에 달해
붓을 쥔 손등에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습니다. 과거 시험장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유생들이 뿜어내는 열기와 먹을까는 비릿한 냄새, 그리고 사각거리는 종이 소리가 뒤섞여 김선비의 오감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벼루에 물을 부었습니다. 표주박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검은 벼루 바닥에 부딪혀 파장을 일으키자 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일렁거렸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의 얼굴. 그것은 꿈 많던 25 청년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김선비는 벼루에 비친 낯선 노인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이 정령나란 말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이토록 망가졌단 말인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애써 그것을 삼키며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먹이 갈리면서 나는 스슥스슥 하는 소리가 마치 자신의 남은 수명을 갉아내는 소리처럼 들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귓가에서 어서 쓰세요.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하는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선비가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주위에는 열심히 답안을 작성하는 다른 유생들뿐 여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뇌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붓을 들어 저 시제에 대한 답을 적으세요. 제가 알려드린 그 문장, 천하를 호령할 그 명문을 어서 종이에 옮기란 말입니다. 눈앞의 허공에 금빛 글자들이 둥둥 떠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보았던 그 완벽한 답안이었습니다. 저 글자들을 그대로 베껴 쓰기만 하면 장원급제는 물론이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자신의 것이 될 터였습니다. 붓을 쥔 김선비의 손에 잔뜩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붓대를 꽉 움켜쥐고 그는 먹물을 듬뿍 찍어 화선지 위로 가져갔습니다. 붓끝이 종이에 닿으려는 찰나 김선비의 눈앞에 고향에 계신 어머니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찢어진 문풍지 사이로 들어오는 황소바람을 막으려 치마폭으로 아들의 잠자리를 감싸주시던 어머니, 콩 한쪽이라도 아들 입에 넣어주려 굶주린 배를 움켜주시던 어머니, 그리고 집을 떠나올 때 급제 못해도 좋으니 살아서만 돌아오라며 눈물 짓던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 답을 쓰고 죽는다면 어머니는 평생을 자식 잃은 슬픔 속에 살아가시겠지. 죽은 자식의 벼슬이 산 어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김선비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다급해졌습니다.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세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당신은 영영 실패한 인생으로 남을 것입니다. 늙고 병든 몸으로 어찌 살아가려 합니까? 김선비는 감았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흐리멍텅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몸은 늙고 쇠약해졌을지언정 그 눈빛만큼은 예전의 총기 어린 선비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아니다. 내 목숨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이 귀한 몸을 헛된 욕심과 맞바꿀 수는 없다. 비록 벼슬을 못하고 평생 가난하게 살다 죽을지언정 더 이상 내 영혼을 팔지는 않겠다. 김선비는 결심을 굳히고 붓을 들어 벼루에 세게 내리쳤습니다. 튀어오른 먹물이 그의 하얀 옷자락을 검게 물들였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허공에 떠다니는 금빛 글자들을 무시한 채 자신의 생각과 철학을 담은 진짜 답안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써내려가는 글은 여인이 알려준 화려하고 기교 넘치는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동안 가난 속에서 뼈저리게 느꼈던 백성들의 고통과 욕망에 눈이 멀어 자신을 망가뜨렸던 부끄러운 참회, 그리고 진정한 도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투박하지만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분놀림은 거침이 없었고 글자 하나하나에는 피를 토하는 듯한 절실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임금은 배요, 백성은 물이라 하였으니 선비의 붓이 춤을 추듯 종이 위를 달릴 때마다 귓가에서 들리던 여인의 목소리는 비명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안 돼. 멈춰. 그건 정답이 아니야. 멈추란 말이야. 여인의 절규가 머릿속을 웅웅거렸지만 김선비는 귀를 막은 사람처럼 오로지 자신의 글에만 집중했습니다. 답안지의 마지막 줄을 채우고 마침표를 찍는 순간 김선비의 몸에서 검은 연기 같은 것이 피어오르는 듯 하더니 으아악 하는 날카로운 비명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그를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무게감이 사라지고 머릿속을 맴돌던 안개도 말끔히 거쳤습니다. 김선비는 붓을 내려놓고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는 감독관에게 답안지를 제출하고 비틀거리며 시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오는 그의 등 뒤로 수많은 유생들의 탄식과 환호가 뒤섞인 소음이 멀어져 갔습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 욕망이라는 괴물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시험장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땀에 젖은 이마를 식혀주었습니다. 김선비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혀를 차며 그를 부축해주려 했지만 그는 손사래를 치며 겨우 일어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이 어찌나 따스하고 눈부신지 김선비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았다. 내가 살았구나. 그는 살아있다는 감각을 온몸으로 느끼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품속을 뒤져보니 여인이 준 나머지 답안지들이 종이 조각처럼 바스라져 재가 되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모든 저주가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김선비는 한양의 객주에 들러 짐을 챙겼습니다. 합격자 발표를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곧장 고향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내려가는 발걸음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가벼웠지만 몸은 여전히 늙고 병든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길에서 마주치는 그를 보며 저 노인은 과거에 떨어져서 낙향하는가 보군하고 수군거렸지만 김선비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는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을 보며 미소 짓고 나무 그늘에 앉아 새소리를 들으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세상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라는 수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루라는 시간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며칠을 꼬박 걸어 마침내 익숙한 산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향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저 멀리 언덕 위에 자신의 초가집이 보였습니다. 굴뚝에서는 저녁밥을 짓는지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이 김선비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지팡이의 의지에 비탈길을 올랐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인문 앞에 다다르자 마당을 쓸고 있던 어머니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뉘시오. 어머니는 처음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눈을 찡그렸습니다. 김선비가 쉰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입니다. 불효자식이 돌아왔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빗자루를 내동댕이 치고 달려나온 어머니는 아들의 앙상한 손을 부여잡고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살아 돌아왔구나. 그래, 살아만 오면 된다 했다. 장원 급제가 다 무엇이냐. 네가 없으면 나는 하루도 못 산다. 어머니는 아들의 변해버린 모습에 가슴이 미어지면서도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감격하여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김선비도 어머니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과 죄책감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김선비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산에서 흰 여우를 구해준 일부터 꿈속의 여인을 만나 수명을 거래한 일, 그리고 과거 시험장에서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돌린 일까지. 어머니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놈아. 벼슬이 뭐라고 네 목숨을 내놓는단 말이냐. 네가 잘못되면 이 어미는 어찌 살라고. 어머니는 아들을 나무라면서도 끝내 유혹을 뿌리치고 돌아온 아들이 대견하고 안쓰러워 연신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제가 잠시 헛된 욕심에 눈이 멀어 어머니께 큰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이제는 욕심 부리지 않고 어머니 모시며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김선비의 진심 어린 사조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되었다. 다 지난 일이다. 이제부터는 몸조리 잘해서 예전처럼 건강만 되찾으면 된다. 우리 욕심 없이 오순도순 살자꾸나. 그날 저녁 어머니는 아들이 좋아하는 나물 반찬과 된장찌개를 끓여 소박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비록 고기 반찬 하나 없는 밥상이었지만 김선비에게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고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비우고 나니
김선비의 몸에 훈훈한 기운이 퍼졌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노곤함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랫목에 두꺼운 소미불을 깔아주며 어서 자라고 재촉했습니다. 한양 다녀오느라 고생 많았다. 아무 생각 말고 푹 자거라. 내일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깨우지 않으마. 김선비는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따뜻한 구들장의 온기가 등허리를 지지자 지난 몇 달간 그를 괴롭혔던 악몽의 기운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여전히 윙윙거렸지만 더 이상 무섭거나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깊은 밤, 김선비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흉측한 여인도 피 묻은 답안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평화로운 산속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눈밭 한가운데에 예전에 자신이 구해줬던 그 흰 여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우는 상처가 다 나았는지 털이 윤기 흐르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여우는 김선비를 보더니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선비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기분 좋은 울음소리를 내었습니다. 선비가 손을 내밀자 여우는 머리를 그의 손바닥에 비비며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고 칭찬하는 듯 했습니다. 여우가 사라지고 난 뒤 꿈속에서 하늘문이 열리며 맑은 물이 쏟아져 내려와 김선비의 몸을 적셨습니다. 그 물은 차갑지 않고 상쾌했으며 몸 구석구석에 찌든 때와 병마를 씻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꿈속에서도 김선비는 자신의 몸이 가벼워지고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쪼그라들었던 심장이 힘차게 뛰기 시작했고 굳어있던 뼈마디가 유연하게 풀려나갔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꿈인지 아니면 하늘이 내리는 또 다른 기적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선비는 그 시원한 빗줄기를 맞으며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밤새 김선빈의 집 지붕 위로 상서로운 무지개 빛깔의 구름이 머물다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늦은 아침 잠에서 깬 김선비는 개운한 몸을 일으켜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내려다본 자신의 손이 어제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쭈글쭈글하던 피부에 탄력이 생기고 검버섯이 희미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거울을 찾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여전히 흰머리가 남아 있었지만 얼굴색은 화색이 돌고 눈빛은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시다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가, 내 얼굴이 많이 좋아졌구나. 어제까지만 해도 송장 같더니 하룻밤 사이에 어찌 일이 달라졌느냐.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감싸 쥐고 이리저리 뜯어보며 기뻐했습니다. 김선비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활짝 웃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 덕분인가 봅니다. 이제 몸도 마음도 다 나은 것 같습니다. 모자의 웃음소리가 낡은 초가집 담장을 넘어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진실을 선택한 대가는 잃어버렸던 생명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까지 되찾아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도 김선비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네. 글쎄,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니 병이 낫는다더니 그 말이 맞나 보네. 사람들은 김선비를 다시 보게 되었고 예전처럼 그를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선비는 더 이상 과거 급제에 목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아이들을 모아 그를 가르치고 어머니를 도우며 소박하게 살아갔습니다. 비록 비단 옷은 입지 못했지만 흙 묻은 무명옷을 입고 땀 흘려 일하는 그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그렇게 김선비의 집에는 다시금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선비는 마루에 앉아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늘 천따 지검을 현 누루황. 아이들의 낭낭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질 때 살인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관복을 차려입은 관리가 말을 타고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과거 시험에 장원 급제한 사람으로 고향에 금이 환영하는 길이라 했습니다. 풍악 소리가 울리고 사람들이 환호하며 그 뒤를 따랐지만 김선비는 부러운 기색 하나 없이 담담하게 그 행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보다 더 큰 깨달음이라는 보물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리가 지나간 뒤 김선비는 다시 아이들에게 눈길을 돌렸습니다. 자, 다시 읽어보자. 지부집주.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모자는 마주 앉아 밥상을 대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뿐이었지만 그 맛은 꿀맛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마당에 나온 김선비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마치 그를 보고 윙크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에게 다시 살 기회를 주셔서. 겨울이 지나고 산골 마을에도 어김없이 따스한 봄 기운이 찾아왔습니다. 겨우내 삼봉우리를 뒤덮고 있던 하얀 눈이 녹아내려 맑은 계곡물이 되어 졸졸 흐르기 시작했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 생명의 기운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김선비의 집 마당 구석구석에도 파릇파릇한 쑥과 냉이가 고개를 내밀었고 낡은 담장 아래에는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올라 칙칙했던 초가집을 화사하게 수놓았습니다. 겨우내 굳게 닫혀있던 방문을 활짝 열어젖히자 향긋한 봄바람이 방 안 깊숙이 배어있던 묵은 냄새를 몰아내고 상쾌한 공기를 채워주었습니다. 김선비는 마루에 걸터앉아 따사로운 봄 햇살을 온몸으로 맞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는데 폐부 깊숙한 곳까지 싱그러운 봄 내음이 전해져와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놀라운 기적은 봄꽃이 피어나는 것과 함께 김선비의 몸에서도 일어났습니다. 한양에서 돌아온 뒤 마음을 비우고 욕심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어느 날 아침 세수를 하던 김선비는 물동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리가 내린 듯 하얗게 새어버렸던 머리카락 뿌리 쪽에서부터 검은 기운이 다시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눈이 침침해져 잘못 본 것인가 하여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분명히 검고 윤기 나는 머리카락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뭄 논바닥처럼 갈라지고 거칠었던 피부에도 다시 물기가 돌며 탱탱해지기 시작했고 푹 꺼져서 웁하던 눈두덩에도 살이 차올라 예전에 맑고 총명했던 눈매가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피부의 감촉이 거친 껍질 같았던 예전과 달리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젊음과 수명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정직한 길을 택한 그에게 하늘이 내린 혹은 그 신비한 흰 여우가 보내준 마지막 선물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상을 차려 나오던 어머니는 아들의 변한 모습을 보고 밥상을 마루에 내려놓은 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가, 내 얼굴이, 내 머리카락이 이게 꿈이냐 생시냐. 어머니는 아들에게 달려와 얼굴을 어루만지며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을 다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슬픔의 통곡이 아니라 기쁨의 환호성이었습니다. 소문은 봄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집 아들이 다시 회춘을 했다더군. 마음을 곱게 쓰니 하늘이 복을 내린 게야. 마을 사람들은 앞다투어 김선비의 집을 찾아와 그의 변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예전에는 귀신에 홀렸다며 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김선비의 손을 한 번이라도 잡아보려 했고 그의 효심과 정직함을 칭송했습니다. 김선비는 찾아오는 사람들을 겸손하게 맞이하며 차를 대접했습니다. 그의 태도에는 거만함이 조금도 없었고 오로지 죽다 살아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겸양과 온화함이 배어 있어 보는 이들을 절로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몸이 건강해지자 김선비는 곧바로 마을 아이들을 위한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비록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아치가 되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배운 학문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선비의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아 낡은 김선비의 집 사랑방을 고쳐주었고 책상과 돗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침마다 하늘천 따지하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지자 적막했던 산골 마을에는 활기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는 아이들에게 글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부리지 않는 법, 부모에게 효도하는 법, 그리고 자연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볼 때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아이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고 마당을 정리하던 김선비의 눈에
낯익은 짐승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집 뒤편 대나무 숲 언덕 위에서 눈부시게 하얀 털을 가진 여우 한 마리가 가만히 앉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덫에 걸려 죽어가던 바로 그 흰 여우였습니다. 여우는 예전처럼 상처 입고 피 흘리는 모습이 아니라 신수헌하고 위험 있는 자태로 꼬리를 우아하게 말고 앉아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하던 일을 멈추고 여우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구해준 것에 대한 인사가 아니라 자신을 시험에 들게 하고 깨달음을 주어 다시 태어나게 해준 것에 대한 깊은 감사의 인사였습니다. 여우는 김선비의 인사를 받기라도 한 듯 긴 꼬리를 한번 살랑 흔들더니 맑은 눈으로 그를 오랫동안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유혹이나 시험의 기운은 없었고 마치 오랜 친구를 떠나보내는 듯한 따뜻한 작별의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산들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날리자 여우는 바람과 함께 호련히 몸을 돌려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김선비는 여우가 사라진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여우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자신에게 남은 삶은 오롯이 자신의 의지로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찡해져 왔지만 동시에 묵직한 책임감과 희망이 차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김선비의 집에서는 조촐하지만 뜻깊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김선비의 건강 회복과 서당 개원을 축하하기 위해 각자의 집에서 음식을 조금씩 장만해 온 것입니다. 갓 쪄낸 쑥떡의 향긋한 냄새가 마당에 진동하고 뚝배기에서는 구수한 냉이,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씩을 돌리며 마을 어르신들은 김선비에게 덕담을 건넸습니다. 김훈장 자네 덕분에 우리 마을 아이들이 사람 구실을 하게 생겼어. 정말 고맙네. 암 그렇고 말고. 자네는 우리 마을의 보배야. 칭찬에 얼굴을 붉히는 김선비를 보며 어머니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듯 연신 싱글벙글 웃기만 하셨습니다. 술잔이 몇 순배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한 노인이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옛말에 짐승도 은혜를 갚는다는 말이 있지 않나. 자네가 산에서 구해준 그 짐승이 산신령이었는지도 모르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김선비는 빙긋이 웃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은혜를 갚은 것은 여우가 아니라 욕심을 버린 제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속으로 되뇌며 자신을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갔던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고통과 유혹이 있었기에 지금 이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알게 되었으니까요.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사방은 다시 고요한 정막에 잠겼습니다. 마당에 널린 멍석을 걷고 뒷정리를 마친 김선비는 어머니와 함께 툇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보석을 뿌려놓은 듯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서 소쩍새 우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네가 벼슬을 해서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사는 것보다 이렇게 건강하게 내 옆에 있어주는 게 천만금보다 더 귀하다. 어머니의 거친 손바닥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가 김선비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김선비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그렇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지옥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무명 옷을 입고 나물을 먹더라도 어머니와 함께 웃으며 살 수 있는 지금이 저에게는 천국입니다. 두 모자는 서로를 의지하며 밤이 깊도록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겨울에 혹독했던 추위와 시련은 이제 옛 이야기가 되어 봄밤의 따뜻한 공기 속으로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조차 마치 자장가처럼 평온하게 들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와 잠자리에 든 김선비는 푹신한 소미불의 감촉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예전처럼 꿈속에 여인이 나타날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고 내일 아침에 늙어 있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어 방 안을 환하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머리맡에 놓인 책들은 더 이상 출세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일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지혜의 보물창고로 보였습니다. 그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에게 들려줄 재미있는 이야기를 구상하며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어느덧 김선비의 집 지붕 위로 영롱한 달이 둥실 떠올랐습니다. 달빛은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를 비추고 졸졸 흐르는 시냇물을 비추고
곤히 잠든 마을 사람들의 지붕을 하나하나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김선비의 코고는 소리가 새근새근 들려오자 옆에서 주무시던 어머니도 안심한 듯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덫에 걸린 여우를 구해준 선한 마음이 돌고 돌아 결국 자신을 구원하고 마을 전체에 따스한 봄을 가져온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긴 겨울밤을 지나 맞이한 이 평화로운 봄밤. 김선비는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옛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산골 마을의 작은 초가집에서 피어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머리맡에도 전해져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따뜻한 봄꽃이 만발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저 녹는 눈처럼 사라지고 내일 아침에는 김선비가 되찾은 젊음처럼 활기차고 희망찬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무거운 짐은 잠시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불을 덮으세요. 밤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여러분을 지켜주는 자연의 자장가입니다. 그럼 오늘 밤도 안녕히 주무십시오.